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노동계도 재계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또 권영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의 혼란을 줄인다면서 시행령 입법을 추진합니다. 지금 예고가 된 상태인데 여전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철회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시행령과 관련돼서는 노측도 사측도 다 지금 각자 이유대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보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법 통과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일단 내년 3월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권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노란봉투법의 기원을 보면 거의 한 20년 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사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교섭이나 파업을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계속 일단 이건 의견 좀 들을까요? 교수님께도 좀 의견 듣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어떤 그 범주를 건드려야 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2조, 3조가 그냥 묶여서 개정됐는데 그 중에서 3조를 내심도 노동 쪽에서는 원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면은 쌍용 자동차하고 파업이 이게 빌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사용자에서 노조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은 어떤 이제 피해 보상을 갖다 이제 그걸 요구하니까 그거를 조금 좀 제한하는 그런 3조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거를 개정했으면 괜찮은데 2조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그 원하청, 이거는 일종의 보면은 근로계약의 어떤 노동자, 그다음에 고용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의제를 해서 고용관계가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이제 노사관계를 이렇게 엮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선을 갖다가 이제 넓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좀 조심스러운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유감스러운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병훈 교수님. 예,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법 만드는 과정이 앞서 권영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여 년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이제 논쟁과 논란을 거쳐서 입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제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방금 조동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보면 구조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노사관계 질서가 따라오지 못하던 것을 그것을 좀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그런 이제 법이다 보니까 노사 간에 굉장히 좀 큰 하나의 이제 쟁점처럼 뜨겁게 다뤄졌던 것이고, 또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을 앞두고서도 또 시행령을 둘러싸고 많은 이제 이를테면 관심도 있지만 그만큼 또 뜨거운 감자가 다시 데워지면서 또 노사 간의 논란을 좀 빚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하고 시행상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드러난다 한다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또 시행령의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시행 세칙 등등의 이제 강구를 통해서 좀 이 새 질서가 잘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여기서 또 법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큰 하나의 논란, 갈등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좀 바꿔 나가는 그 접근을 좀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노조법 2조와 3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부여한 것. 그리고 3조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 건데 지금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섭 절차에서 재계에서 요구한 건 이걸 창구를 좀 단일화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동계에서는 개별 교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그 시행령을 통해서 내놓은 게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교섭을 인정하게끔 이제 길을 열어두기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양측의 입장을 좀 균형감 있게 반영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쪽에 다 지금 반발을 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권 변호사님,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을 다 양쪽에서 크게 하시죠? 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헌법상 그 노동 3권이 단체 교섭권을 포함해서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노동조합이든 이런 기본권의 기본적으로 주체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이제 교섭권을 존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파업권에 대해서 존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것은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개별 교섭, 자율 교섭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일단 뭐 우리 법제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잘 보시면 이제 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교섭을 창구를 단일화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 범위, 이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까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노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른 사업장에 있는 부분까지를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 자체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 단일화 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어요. 네. 그 절차에 따르면 될 복수노조의 것이다. 본래 취지가 창구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단일화의 범위가 기준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여러 사업장, 여러 사업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로 창구 단일하라 이런 취지로 법에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네. 네, 조 교수님. 기본적으로 좀 인식이 좀 다른데 뭐 창구 단일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은 이제 뭐 약간 좀 주변 얘기를 하면은 그 김영훈 그 장관께서 이제 취임사를 좀 봤는데 뭐 노동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고용 얘기는 안 하세요. 지금 장관은 고용 및 노동부 그 장관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시각이 지금 이게 노동 문제로 좀 씌우신 게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 도급 계약은 있어 왔잖아요. 도급 계약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면은 이제 기업이
셀프 메이크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사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이아웃 할 때 보면은 도급 계약을 통해서 사올 수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백미러 등등 이걸 뭐 다 일일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사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보면 바로 이제 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건데 분명 거기에는 일종의 민법에 있듯이 보면은 특수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 계약한 결과 도급인데 이거를 노사 관계 틀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원청이 아주 많은 복수의 그 어떤 그런 노총에 해당되는 그런 데하고 이제 교섭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기본 틀이 흐트러졌다. 그야말로 보면은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을 통해서 원청하고 그거는 그 안에 어떤 그 문제인데 이거를 원청이 다 이거 뭐 노사 관계로 이걸 엮어갖고 일일이 다 이거를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너무 넓힌 게 문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 노조가 내심원한 거는 3조를 개정하는 거죠. 너무나 과한 쌍용 자동차 옥사 파업에서 이게 보다시피 46억을 청구하다 보니까 노조가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뭔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입증 책임을 좀 더 사쪽에다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이게 이제 개정이었으면 좋았는데 2조를 건드려서 너무나 일이 커졌다. 이런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점차 이제 그 청구서가 날라올 겁니다. 보면요. 네. 자, 일단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이제 예고된 상태고 그래서 그 시행령을 두고 지금 해석에 대한 예. 현실 적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게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유형이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하청 노조 간에 각각 독립 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조건을 가지면은 하청 노조끼리 또 묶을 수도 있고 예. 전체 하청 노조를 하나에 묶어서 단일 교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조건, 네, 화면 나오네요. 저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좀 복잡해요. 저게 이제 이 현실과 얼마나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싱크로율이 높은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 그 우선은 아무튼 노란봉투법을 그 제정하면서 특히 2조 항과 관련해서 그 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기의 이제 불만이랄까요? 이제 문제 제기를 나름대로 좀 담고자 하는 그런 점에 고용노동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의 시행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를테면 그 하청 노조끼리의 이 창구 단일화, 교섭을 창구 단일화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제시하면서 그나마 재계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그걸 덜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그 토대를 만들어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점과 관련해서 권영국 대표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사실 이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사관계 아까 새로운 질서가 열린다는 것이 그 사업의 범위가 그동안 직고용된 사업의 범위로만 간주되던 것에서 이제 간접 고용된 형태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특구 같은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자, 그러니까 진짜 사장이라고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진짜 사장을 설정을 하고 진짜 사장에 그렇게 이를테면 간접 고용이든 아니면 특고 형태든 일하는 사람들도 그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 이번 노란봉투법의 2조에 해당되는 거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 하청 노조가 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가 아니라 워낙 우리가 외주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전 업종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한 원청 기업에 이제 수천에 해당되는 이제 하청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하청 노조 개개별로 교섭을 하기에는 사실 그 원청 진짜 사장이라 불리는 원청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미 있는 교수장 단일화라는 그런 이제 법조항을 그대로 준용해서 이런 하청 노조들, 특고의 노조들이 다스릴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교수 대표를 뽑으면 좋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한테 의뢰해서 노동위원회가 그런 한해 그 교섭 그 대표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나마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열어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하나의 보완책으로 이번 시행령에서 제시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현실 적용했었을 때 현장 적용. 제가 좀 권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 하청 이제 사실 이게 원청이 하청을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같은 이제 현대자동차도 보면 같은 조립 라인에서도 한 100명 단위, 200명 단위의 하청이 뭐 수십 개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직무에서 하청 계열을 분리하기보다는 사실 같은 직무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조를 수십 개를 쪼개놨단 말이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존재했다. 또 하나는 그 하청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하청 노조 여러 개가 있을 때 노동조합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청 노조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금 교섭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원청이 지금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전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원청하고 하청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를 전제로 해서 네. 여기에서 일단 원청하고 하청은 작업 조건이나 근로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일단 분리 신청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제도를 두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잘게 쪼개져 있을 때 이거를 지금 우리는 법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게 인적 범위, 물적 범위거든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시행령에서 다른 업체끼리의 교섭창구 단일화 하라고 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식으로 여기를 대응해 왔느냐 하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십 개로 잘게 쪼개져 있는 노동조합이 원청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를 교섭을 할 때 네. 힘의 균형이 맞을까요? 안 맞다고 안 맞겠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업체별로 창구 단일화를 거친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들이 원청 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공동 교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금속노조가 매우 이제 이런 그 원청 사용자하고 어떤 식으로 교섭을 해왔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업체별로 창구 단일화를 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사용자 단체에 공동 교섭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너무 큰 경우에는 네. 공동 교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법을 일탈하는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걸 그 시행령에서 갑자기 사업 범위 밖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게 되면 이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기업체는 굉장히 그 친회사적인 노동조합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자율적인 교섭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 매우 이제 교섭이 오히려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들을 그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구 단일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는 그 창구 단일화 된 걸 가지고 공동 교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교섭을 할 수도 있다. 이 지금 노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별 교섭을 열어주면은 그 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수 노조가 들어오고 나서 그 창구 단일화는 그 디폴트였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됐는데 여기는 맥락이 뭐냐면은 워낙 원청하고 그다음에 하청이 복잡하기한데 이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될 수 있겠냐? 그 거래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 장관이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기를 보면은 창구 단일화를 하되 개별 교섭을 허용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사실상 길게 하지 말고 또 짧게도 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에 보면요. 참고 단일 원칙이다. 하지만은 개별 교습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개별 교습을 허용하는 순간 참고 단일화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보면은 그 중에서 보면은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없는 쪽을 오버라이드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논의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약자의 어떤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장치인데 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 그냥 이렇게 누르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노사 간에 보면 평화 무드가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노동하고 고용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노동이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서 고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해지고 거래 비용이 많아지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차 보면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알려져 바깥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처음부터 2조를 손을 댄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약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보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냥 이상적인 잠시만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뒷마무리를 못하는 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꾸만 이제 2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미 이제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우리 이제 노동법은 형식상의 근로계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여부는 특히 이제 노조법에서는 이 실질적인 형식적인 계약이나 여기에 묶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자로서의 노조법상 그 지배력이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확고하게 확정되어 있는 판례로 수십 년 동안 이 법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법원이 매우 이제 원청이 실제로 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근로조건이나 노동 작업 환경을 다 결정하면서도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교섭 대상 아니다, 난 책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이제 교섭을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하청 업체의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권한이 없어.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사업장 내에 있는 기계라든가 작업 배치라든가 또 이제 실제로 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지 네.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 관계에 따라서 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사건의 헌법상 기본권의 취지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쓰고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정리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2조를 자꾸만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법원이 여러 차례 그것은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교섭 창구를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복수노조가 그대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수노조 우리처럼 이런 교섭 창구를 강제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 교수님 짧게만. 네, 뭐 자율적으로 좀 창구 일원화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다 인정을 하고 뭐 제가 받아들이는데 결과적으로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럼 그 많은 어떤 원청에서 그 많은 어떤 하청을 갖다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라는 문제로 이렇게 귀착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너무 한 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룹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뭐 대등하면은 또 분리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실행 가능한 그런 대안이 되려면은 문화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뭐냐면은 하청에서는 우리가 착취당했다는 그런 밑에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됐냐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뭐냐면은 이제 좀 더 거국적으로 볼 때 또는 이제 글로벌리 볼 때 보면 우리의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역행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다.
이걸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도 좀 이대영 얘기를 교수님. 네. 네. 좀 하죠. 네. 좀 두분 현실성에 대한 뭔가- 판단들을 다 지금 예. 각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중질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얘기를 좀 어떻게 모아내기를 중지를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이 바라는데 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노란봉투가 입법을 둘러싼 지금 토론은 아니니까 아니죠. 또 네. 입법은 됐고 네, 네. 시행을 앞두고서 지금 네, 네, 시행령에 그렇죠. 대한 네, 네. 논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그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좀 우리가 좀 피하거나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 노란봉투법은 저도 그 점에 권영국 대표랑 입장을 같이 하는 게 그 노동시장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노동권의 사각지대 에 대해서 그 2조로 이제 포괄하는 그런 제도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된 것이고 이제 입법된 마당에서는 그들이 이제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진짜 사장 나와라 이제 교섭하자 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두고 이번에 시행령을 제시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점에 사실 그건 권영국 대표께 이제 드려야 될 말씀으로는 그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계 민주노총이 줄곧 자율교섭을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취지가 저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뭐 또 다른 생각은 있긴 합니다만 현행법으로는 일단 그 창구 단일화가 교섭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정이 되고 운용이 되고 나름대로 그것이 10년 넘게 이제 운용이 되면서 틀이 이제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청까지 원청이 교섭을 하게 되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복수노조가 있게 되고 그 복수노조에 대해서 여러 이를테면 교섭 비용이 또 과대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번 시행령에서 일정한 하나의 이제 그 옵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 굉장히 악용된 사례도 있고 또 그 사례의 또 상당수는 또 이미 그 질서 내에 이를테면 그 사용자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잘 또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또 형태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하청 노조에 대해서 원청이 이러저러하게 개입을 할 소지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끼리 우선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을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리고 그 원청 사용자를 잘 대응을 하면은 지금 특히 산별 노조까지 만들어진 마당에 그런 충분히 그럴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소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번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를 한다든가 하면서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 하청이 맨 피해자, 을로서 이렇게 이 제도로 모든 것들이 또 엉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걱정 어린 지나친 비관적인 어떤 그 예단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을 이제 시행하면서 그러면서 자율 안 되면은 또 노동위원회에서 그 경험이 많으니까 대표 노조를 꾸리는 교섭 창구 단일화의 그 방식을 좀 해보고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현장에서 혼란이 걱정되는 거죠.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제 시행령 내놓은 걸 보면 현장 적용했었을 때 과연 이게 이 아까 세 가지 사례 정도 세 가지 유형대로 적용 가능하겠냐. 결국 개별 교섭으로 다 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교섭 창구 단일화로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하청 노조들의 의무는 부과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를테면 10개 노조가 하청 A라는 원청에 대해서 10개 하청 노조가 있다 한다면 10개 노조가 같이 공동 교섭을 할지 자율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면 그때 대해서는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10개를 다 원청한테 요구할 수가 없으니 없으니 그거를 노동위원회 가서 대표 노조를 지금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꾸려오도록 하라 해서 그런 절차 그러니까 원래 복수노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섭적 창구를 시행할 때 초기엔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도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수긍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요. 민주노총이 어떤 뭐 좀 이기주의가 좀 반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창구 단일화는 표방하는 어떤 저거예요. 위에서 어떤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좀 가이드라인인데 실제로 민노총에 있는 뭐 등등 거기서는 보면은 개별 교섭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다른 데로 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창구 단일화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힘의 힘 그런 거에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맞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자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이 이번 시행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참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미사 요구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하청 노조의 어떤 그런 이익도 보호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는데 왜냐면은 원칙적인 어떤 틀에서 같이 뭐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걸 다 연결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좋은 거를 연결해 놓는 것 자체가 정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절로 모아집니까, 그게? 그 안에는 다 갈등이 있고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분산된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되려면은 진짜 노력을 해서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공리공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 노조가 제가 그 하는 건 뭐가 네, 다르냐 좀 그런 말씀을- 거죠. 네, 권 대표님까지만 교수님이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을 조금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 대우조선 네. 이런 경우에 비정규직 그 노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이건 네이버 지혜의 그 도표인데요. 지금 이제 네이버가 보면 자회사 밑에 손자 회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네. 이 손자 회사가 이제 있는데 될 겁니다. 이 손자 회사가 여기 보면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중에 6개가 네이버 지회라고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 왜 이제 각각의 노동조합으로 있지 않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제 굉장히 작은 식으로 다 쪼개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원청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도 힘의 균형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네.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율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8개 내지 6개의 손자 회사가 하나의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도 얘기했는데 교통고 조선하청지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아예 지역별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개별 하청 노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금속노조 산하에 그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지회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실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교섭의 혼란을 막고 그리고 이제 교섭의 대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한 기업체 내에서만 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지회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으로 한 기업 법인체 내에서만 창구 단일화하는 의무를 넘어서 가지고 이미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다른 업체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창구 단일화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현재 노조법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 업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서 이걸 공동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한 이제 원청의 하청업체들이 네. 하나의 지회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자율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분의 네. 좀 질문 겸 내지는 반론 얘기 되는데요. 조동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법이 시행이 되고 특히 2조 시행과 관련해서는 그 강자만이 결국은 이제 이득을 볼 것이다. 그 강자가 누군가라는 게 의문인데요. 사실 노동법의 2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권에 실질적으로 배제된 그런 이제 간접 고용 하청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노동자들한테 하나의 보이스, 그들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실제로 교섭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들의 이제 보이스로 그들의 좀 권익을 개선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답변을 주신다 한다면 그런 취지에 어떻게 반해서 그 뭐 누가 그럼 원청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지 그런 점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그런 체계만 잘 작동이 된다 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 원청한테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하면서 그 원청이 그동안 지나치게 쪼개기 이 외주화 균열일터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흐름에 좀 변화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권 대표님께는 그거는 현행법의 그 교섭 창구 단일화가
지금 얘기되어지는 하청 노조,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의 노사관계까지 구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이제 이견을 밝히신 건데 그 점은 여전히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따져볼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문제 삼다면 아마 헌재에서 이 법적인 그 최종적인 판단을 따를 텐데 그 취지가 그 현행법에서도 그 교수장교 단위라는 교섭 비용을 최소화하자. 란 취지였고 그 취지가 이번에 이제 원하청까지의 교섭 관계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합법화되는 만큼 네.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교섭 비용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것인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리적인 판단이 뭐 이제 남겨진다 하더라도 제 판단으로서는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노사 간의 자율 적용이 안 되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노동위원회입니다. 예.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위원회가 결국에는 사용자 노조 같은 교섭 단위에 통합할 거냐, 분리해서 할 거냐, 이거를 자율합의가 안 되면 이제 노동위원회로 넘어가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면 노동위원회가 무슨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치는 위원회 정치가 가능하지만은 경제를 갖다 이렇게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사용자성 있나 없나도 판단하는 것도 위원회. 그다음에 이것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경제가 굴러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의 논리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도 인정을 해요. 이렇게 사각지대인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여튼 통로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다른 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선점하거나 봉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염려 두는 건 뭐냐면은 표방은 참 뭐 말이 되는 거죠. 다양한 어떤 소규모 그런 이제 그야말로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이익이 대변될 수 없는 데까지 음지에다가 햇빛을 쪼인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것이 워크업을 아니야. 아닐 수 있다고 그러죠. 얘기하는 거마다 보면은 이게 개별 교섭을 얘기하면은 개별 교섭은 사실 힘 대 힘이 아닙니까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개별 교섭에서 약자가 들어갈 틈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사실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보면은 창구 단열화를 할 때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해서 각자 이익에 다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자유를 맡기면은 힘센 사람들이 모든 통로를 독식할 수가 있다 그거고 또 그게 안 되면은 국가가 들어가서 노동위원회가 이거를 뭐 교통 정리를 한다는데 네. 결국 교통 정리도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공익위원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보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보면 양쪽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공익위원 다 있죠. 하지만 결국 몇 사람들이 그게 최저임금을 끌어올렸잖아요. 그 몇 사람 누굽니까 보면요. 힘이 있는 쪽이죠. 노동 쪽에 그다음에 정치 쪽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끌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올려왔는데 최저임금 오르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됐냐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의 얘기의 내용과 취지는 다른데 결론은 같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이나 또는 이 교섭 단위, 교섭 분리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그 활동을 가장 이제 자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집단적인 그런 이제 노사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대한 행정기관이 그 노동조합의 교섭이라든가 또는 뭐 단결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동소원권을 보호해주는, 보장해주는 바로 이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왜 굳이 지금 교섭창구 단위라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해서 창구 단위를 하면 근데 지금 이제 사용자는요 자기가 허용만 하면 자기가 동의만 하면 여러 부분의 교섭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건데 힘의 균형 취해서 아니 기본권의 주체가 이 교섭의 방식이나 절차를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교섭 방식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 법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사용자가 만약에 여러 노동조합이 많아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면 네. 사용자가 여러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동교섭을 요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의 하청 이제 업체가 있고 그 중에 한 20개가 있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교섭창구 단위라는 그 한 업체에 2개 이상 있으면 하나로 창구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동 교섭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다 합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노조가 그거는 아니라고 거부할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되는 쪽으로 묶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려하는 걸 보면 상급 단체가 주로 이제 항노총이나 아니면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소속은 같이 교섭을 하자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이나 이것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로. 그런데 이걸 마치 그 행정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당신들은 이렇게 저 교섭을 뭐 교섭창구 단일화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개입해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네, 그 점에 굉장히 대해서는 타율적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좀 그 의견을 밝힐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노사가 아니면 노사가 다 원만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전혀 노동위가 있을 필요도 없고 노동위가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일부라도 그 이게 대부분이 다 알아서 공동교섭을 하자, 자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 난 그 같이 못해. 아니면 누군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면서 다툼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 제3의 그 공적인 기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틀을 제시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이제 법 규정이자 시행령이 되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기구로서 노동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다툼이 발생이 됐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창구를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노사든 아니면 노노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법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두고 조정 중재든 심판 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사건에 대한 노동의 이슈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조정 주제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 만큼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다툼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이제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기에 위임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좋은 이제 하나의 해결책들이 잘 제시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창구 단일화는 네. 너무 무거운 요구인데 약간 좀 낮춰갖고 사실은 좀 말씀하신 대로 관이 뭐 위원회 통해서 개입하기보다도 공동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교섭을 통해서 창구 단위로 가면 좋은데 못 가더라도 중간 길목에 최소한도 공동 교섭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거래 비용을. 아 여기서 네, 법 네. 시행령에서도 하라 그랬어요. 자율교섭을 해서 공동 교섭단을 그거를 꾸리고 좀더 하도록 하고 스트롱- 제시를 하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자라는 것이 현행의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구성 요소 들어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 보면은 역시 거기서도 합의가 좀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개별 교섭을 가다 보면 그럼 제3자가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중구난방에 되다 보면은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래 비용은 사실 그 굉장히 경제적인 낭비거든요. 보면은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어떤 그 노력하는 그런 이제 뭐 거래 비용 학파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2, 3조를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뭉뚱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없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공동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거를 좀 긴 안목으로 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공동 교섭만이라도 최소한도 창구 단일화 전에 옵션이 아니야 리퀘어먼트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네. 예, 요 부분에 잠깐. 네,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제가 이제 법원의 판시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공동교섭이나 자율교섭을 권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할 문제이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굳이 하청을 같은 일을 하는 걸 그렇게 쪼개놓습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잠깐만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노조를 만들면 폐업을 시켜버리고 다른 업체로 대체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하청 업체를 하나면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십 개로 쪼개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은 원청이 그 다면적 고용관계를 이용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담을 하라. 이게 이제 사실 법원이 정확하게 판시를 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복잡하게 자꾸만 원하청 구조, 다단계 구조 이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 보고 있는 것은 원청이 아니라 그 하청 업체는 하청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교섭 문제 때문에 원청이 매우 부담을 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는 다단계 구조가 이런 교섭 구조를 통해서 사실상은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청을 이렇게 수십 개로 아니면 다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교섭 구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책임은 원청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처럼 그게 따라서 원청이 단일하게 만드는 다단계 구조 하지 말고 네. 최대한 하청도 단조롭게 하고 또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하청을 그렇게 잘게 쪼개지 말라.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노동시장이 실제로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자동차는 굉장히 다단계가 되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무슨 뭐 그야말로 실제 사장이 뭔가 자기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다단계를 만들고 쪼개갖고 이쪽에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증거 많습니다. 가치 사슬. 아니, 자본이 너무 확장되니까 예를 거기까지 들어서, 가지 마시죠. 그러니까 뭐 네네. 자동차, 선박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이게 많은 공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고 여러 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갖다 음모론 시각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이제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교수님, 그 업무는 네. 아니고요. 음모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다른 직무를 서로 다른 업체에다가 분리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것은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분리하는 건 맞죠. 그런데 같은 전기 업무를 하는 걸 수십 개나 수개로 쪼개 놓는 것은 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너무 번지지 않게 논의가 네네. 외곽 너무 번집니다. 또 어떻게 입장이 이배용 교수님 또 갑자기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 됐네요. 이제 저도 번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요런 하여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특히 재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늘 또 이제 경제학 공부하시는 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여러 이제 우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피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권영국 대표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 이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는 바로 저희 원청 대기업 정규직하고 그런 하청, 비정규직 또 중소기업 플랫폼 특고 같은 그런 노동자들의 격차를 많이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 후자의 취약 노동자들한테 좀 목소리를 키워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좀 권익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그런 길로 열리길 바라고 그게 권 대표께서 강조하셨던 원청에 지나친 그런 뭐 이를테면 외주화라든가 쪼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되길 바라고요. 여기 하나 제가 좀 덧붙인다 한다면은 네. 원청 노동자들의 또 나름대로 새로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 얘기는 주어진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파이는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상당 부분을 사실 원청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독차지한 셈이고 하청한테는 그만큼 이제 덜 주는 그런 이제 구조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을 네. 노란봉투법이 많이 흔들고 원청한테 더 목을 더 좀 주자.
라고 하는 식의 제도적인 하나의 토대가 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이를테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그런 오리가 아닌 이상은 나름대로 주어진 파일 갖고 원청 노동자하고 하청 노동자의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원청 노동조합, 원청 노동자들이 그런 점에 노동 연대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청 노동자들하고 교섭은 설사 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일정하게 자기가 좀 배려할 거 배려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는 그런 식의 원하청 노노 간의 그런 네. 좀 그 아름다운 그런 이제 연대의 모습으로 좀 나아가길 그런 당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출발 전부터 삐그덕거립니다. 법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시행령부터 말썽입니다. 노사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와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사이에 아직까지는 괴리가 꽤 커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